저전력 CPU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포트로얄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제품은 ECS에서 나온 미니 PC 리바 Z5e 플러스입니다. PC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ECS라는 브랜드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만의 다른 메이저 브랜드들 대비해서 국내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의외로 ASUS보다 2년 앞선 1987년에 생긴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특히 미니 PC 시장에서는 리바 시리즈로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데스크탑 CPU를 직접 장착할 수 있는 리바1 초소형 미니 PC인 리바 Q, 그리고 오늘 소개할 리바 Z 시리즈가 있습니다. 리바 Z 시리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니 PC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보통 크기의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가져온 리바 Z5e 플러스 모델은 Z 시리즈 중 5세대가 아니고 4세대네요. 대만도 한자 문화권이라서 4세대를 건너뛴 것 같습니다. 그리고 Z5 중에서도 2가 붙은 제품은 확장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최근 인텔에서 ASUS로 넘어간 NUC 제품이 톨 모델과 슬림 모델을 구분한 것과 같이 2.5인치 스토리지 장착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고요. 높이가 높아진 만큼 입출력 포트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컴포트를 4개나 달고 있어서 엄청난 확장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포트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가 붙은 모델은 고사양 제품입니다. 일반 모델은 보통 6W급의 셀러론 계열 CPU를 장착하고 플러스 모델은 15W급의 인텔 코어 i 시리즈 CPU를 장착하고 나오는 제품입니다. 재미없는 설명은 이쯤 하고 직접 제품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공식 수입원으로부터 미리 샘플을 받아서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정식 출시할 제품과는 구성품이나 세부 스펙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니 PC 본체는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요. 그 옆쪽에 어댑터가 있고 19V에 90W짜리 어댑터네요. 위쪽에는 파워 코드가 있습니다. 각종 나사들이 들어있고 또 서멀 패드가 들어있네요. 이거는 아마 M.2 스토리지에 붙이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PC가 들어있던 위치에서 한 번 더 열면 배사 마운트 킷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대각선으로 꽂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샘플이라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구성품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제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미니 PC들과 비교하면 뭐 특별히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중간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요. 가로 148, 세로 120, 높이가 53.9의 평범한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입출력 단자가 더 많고 2.5인치 스토리지 베이까지 탑재를 했는데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외관은 까만색 매트한 질감으로 마감되어 있고 상판은 플라스틱이지만 나머지 모든 면이 금속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양측 면에는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통풍구로 뚫어놨고요. 후면에는 CPU 블로우팬의 덕트 방향으로 배기구가 뚫려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블로우팬의 흡기와 배기 방향을 반대로 설명하는 완전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그 뒤로는 그냥 뻘소리 안 하고 검증된 내용만 담백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영상을 풀어나가야 할지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미 뻘소리를 하고 있네. 자, 입출력 단자를 보겠습니다. 전면 좌측부터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 USB Type-C 단자가 있는데요. 버전이 USB4를 달고 나왔습니다. USB4 Gen 2x2 버전인데 찾아보니까 USB4부터는 4.0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네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USB 명칭이 너무 복잡하고 파편화가 심해서 좀 단순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USB4가 나오면서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달려있는 거는 실제 전송 속도는 USB 3.2 Gen 2x2랑 동일하고요. 인코딩 방식이 바뀌어서 버전이 4로 넘어갈게요. DP-ALT 기능을 지원해서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포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USB Type-A 단자가 3개가 있습니다. 버전은 3.2 Gen 2고요. 마지막으로 통합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측면을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거의 메쉬처럼 방열을 위한 통풍구가 뚫려 있고요. 우측 하단에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측면을 볼까요? 드디어
컴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컴포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설명을 드리자면 미니 PC를 쓰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사실 일반 컨슈머들이 아니라 기업 고객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용이나 간이 서버 등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은 상당수는 키오스크나 디지털 광고판 등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PC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베디드 PC가 무엇이냐? PC를 PC 자체로 웹서핑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엑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쓰는 일반적인 컴퓨팅이 아니라 한 가지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나 디지털 사이니지 그런 것들 외에도 어떤 공장의 기계 설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스마트팜의 제어기 안에 들어가거나 셀프 주유기나 전기차 충전기 같은 곳에도 들어가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장비 안에 내장된 컴퓨터가 바로 인베디드 PC입니다. 자, 컴포트 설명을 하다가 잠시 딴 길로 샜는데 그래서 왜 컴포트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인베디드 시스템 중에 키오스크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냥 키오스크 안에 컴퓨터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영수증 프린터도 있어야 되고 카드 리더기도 있어야 하고 바코드나 QR코드 리더기도 있어야 하고요. 현금 계산이 되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엔 지폐 계수기랑 동전 계수기도 있어야겠죠. 특수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센서나 얼굴인식 카메라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장비들이 요즘에는 거의 다 USB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컴포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중심이 되는 인베디드 PC에 컴포트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변수에 대처하기가 쉬울 거고요. 방금 말한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변 기기 단가가 비싸지 않은 장비들이지만 몇 억씩 하는 공장 설비 같은 게 컴포트로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 컴퓨터 하나 때문에 몇 억짜리 장비를 교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산업용이나 인베디드 시장에서는 컴포트를 달고 나오는 게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필수적인 컴포트를 이 정도 급의 미니 PC에서는 보통은 한두 개 정도만 달고 나오는데 이거는 무려 후면까지 포함해서 4개나 달고 나왔고요. 아예 컨셉을 이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저는 딱히 컴포트를 쓸 일도 없는 일반 소시민이지만 괜히 이런 게 많이 달려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자, 아무튼 여기 측면에 붙어 있는 컴포트 3번, 4번의 경우에는 RS232만 지원하지만 후면에 1번, 2번은 RS232, RS422, RS485까지 3가지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이 정도면 컴포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더 설명충 모드가 되기 전에 빠르게 다른 단자를 보겠습니다. 제일 후면 왼쪽에는 19V DC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12V를 지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완전 본격적인 산업용 장비는 아니니까 조금 아쉽지만 넘어가고요. 그 다음 2.5GB를 지원하는 랜 포트가 듀얼로 달려 있습니다. 듀얼 랜도 인베디드 PC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넘어갑시다. 그리고 HDMI 2.0 포트가 2개 달려 있고요. 그 옆에는 DP 1.4 포트가 1개 달려 있습니다. 전면에 달려있는 이 USB Type-C 포트까지 총 4대의 4K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가 있는 데다가 미니 PC 치고는 나름 고사양인 인텔 코어 i 시리즈 CPU를 달고 나와서 영상 출력용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상당히 쓰임새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길었던 입출력 단자 소개를 뒤로 하고 이제 뚜껑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나사 4개를 풀면 간단하게 분해가 가능하고요. 나사가 빠지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나사를 분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자, 합판을 드러낼 때는 보드에 연결된 필름 케이블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굳이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아도 작업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한 합판 쪽에 2.5인치 스토리지 베이가 있습니다. 여기 가이드라인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아마 M.2용 써멀 패드 붙이는 자리인 것 같고요. 이따가 M.2 장착할 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체 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램 슬롯 2개가 있고요. 노트북 규격 DDR4 64기가까지 지원합니다. 그 옆에는 M.2 슬롯이 있는데요. 역시나 2280 사이즈고 PCI 익스프레스 젠 4x4까지 지원을 합니다. 일단 램이랑 스토리지 슬롯은 다 봤고요. 그 외에 보드를 봤을 때 특이한 점이 컴포트가 이렇게
이렇게 별도의 I/O 보드로 달려있다는 점이네요. 이건 아마 Z5와 Z5E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RS422와 485까지 지원하는 후면 컴포트 두 개에 각각 점퍼가 달려있어서 출력 전압을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USB 2.0 확장을 위한 헤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석 쪽에 2핀 파워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헤더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여기 무선 랜 카드가 달려있습니다. 와이파이는 6E를 지원하고요. 블루투스는 5.3까지 지원합니다. 이 정도면 내부는 충분히 본 것 같긴 하지만 아직 모자라죠? 보드를 뜯어서 반대편 CPU를 봐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한번 완전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너덜거리는 케이블들을 전부 제거하겠습니다. 제품이 그렇게 분해 친화적이진 않아요. 물론 보드까지 뜯는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컴포트로 연결되는 필름 케이블들을 다 제거를 했고요. 이 I/O 보드를 둘 다 뜯어내겠습니다. 나사는 외부 포트에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맨날 까먹는 랜카드 안테나도 오늘은 기억이 났으니까 미리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드를 드러내기 위한 사전 작업은 완료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쪽 구석에 있는 나사 하나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손으로 보드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반대쪽에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냉각 장치는 블로어 팬이 장착이 되어 있고 배기구 쪽에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CPU가 납땜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 모델은 인텔 13세대 i3-13155U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5W급의 저전력 CPU고요. 패스마크 기준으로 12세대 동급 제품에 비해서 약 15% 정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네요. 좀 더 자세한 성능에 대해서는 조립을 완료하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은 늘 하던 대로 비스듬하게 꽂아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장착이 완료가 되고요. M.2 스토리지는 좀 특이한 게 나사 없이 이런 플라스틱 고정 장치가 있어서 이걸 뽑아줘야 합니다. 그냥 나사로 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아주고 아까 뽑았더니 엑스칼리버를 다시 꽂아주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아까 봤던 써멀 패드를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주고 겉에 있는 비닐까지 뜯어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2.5인치 스토리지는 커넥터 방향을 잘 확인해 주시고 쭉 끝까지 밀어 넣어서 SATA 커넥터에 꽂아준 뒤에 동봉된 나사 4개를 조여주시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자, 벤치마크 성능 보겠습니다. 우선 CPU G 점수 이 정도, 시네벤치 점수 이 정도, 10분 스로틀링 테스트 이 정도, 긱벤치 CPU 점수는 이 정도, GPU 오픈CL 이 정도, 벌커는 이 정도 나옵니다. 최근 올라온 점수 50개를 평균 내보니 대략 2052점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점수가 나온다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시네벤치 스로틀링 테스트 10분 테스트 중에 HW 모니터를 통해서 전력과 발열 정도를 확인해보면 평균 15에서 20W 정도, 최대 부하 시에는 대략 40W 언저리까지 전력 소모가 올라가고요. 발열은 최대 피크 온도가 80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잘 관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문서 작업이나 포토샵, 4K 영상 시청 이런 거는 요즘 셀러론급 CPU에서도 충분히 되는 거니까 건너뛰고요. 바로 영상 편집 한번 해볼게요.
우선 FHD 영상을 편집해봤습니다. 미리 보기가 아주 빠릿하게 움직이고요. 클립 자르고 붙이거나 자막 넣는 것 정도는 당연히 조금의 딜레이도 없이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이제 FHD 편집은 크게 사양 따질 필요 없이 원활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컬러 그레이딩도 거의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반응하고요. 컬러를 먹인 클립들도 미리 보기가 아주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테스트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것저것 효과를 넣은 약 5분 분량의 영상을 내보내는데 3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제 4K 편집을 해봐야죠. 아까보단 미리 보기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작업하는 데는 문제 없는 수준이고요. 컬러 그레이딩을 먹이면 살짝 반응이 늦긴 하지만 이것도 딱히 버벅인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약 3분짜리 영상 내보내기 하는데 대략 6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물론 영상 편집은 소스의 길이와 클립의 개수 그리고 어떤 효과를 적용시켰는지에 따라서 속도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차피 하드한 편집을 하실 거면 이미 고사양 PC를 사용하실 거니까 논외로 하고요. 간단한 컷 편집이나 자막 작업 정도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ECS에서 출시 예정인 Z5e 플러스 제품을 미리 샘플을 받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선 컴포트를 4개씩이나 탑재한 데다 2.5기가 랜 포트도 2개가 달려있고요. DP 출력이 가능한 USB Type-C를 포함한 USB 포트가 4개나 달려있고요. 4K 영상 출력도 4개까지 가능할 만큼 엄청난 입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인텔 코어 i 시리즈를 탑재하고 수준 높은 냉각 성능을 갖춰서 미니 PC치고는 상당히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다양한 입출력 단자를 통한 여러 산업 현장에서의 인베디드 PC로 활용하기에도 훌륭한 제품이고 특히나 4개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어서 DID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W급의 저전력 CPU임에도 불구하고 전작 대비 15% 향상된 프로세서 성능으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작업이든 걱정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포트로얄 글로비스에서는 기존의 ASUS 제품을 위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좀 더 제품군을 확장해 나가면서 컨슈머 시장뿐 아니라 산업용 인베디드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괜찮은 제품들을 더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